네, 이번 회차는 46회 기출문제 5번째 시간입니다. 3과목 무역계약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다음 중 무역계약의 해석 시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법원을 순서대로 연결하는 한 것을 물었습니다. 법률적 판단을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준거법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보시면 일단 뭐든지 강행 규정이 가장 우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당사자들의 합의 내용, 그 다음에 따라오면 될 텐데요. 계약서의 조항이라는 게 합의를 반영한 내용이니까 강행 규정 다음에 합의 나오는 B, D 순서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다행히 조합이 하나밖에 없네요. 답은 일단 이렇게 해서 빨리 골라낼 수 있고요. 계속 보시면 국제무역계약법 규정 중에서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국제상관습법, 아무래도 법률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과 관습법의 우위를 정한다고 하면 법률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조금 더 우선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B, D, C, A 이렇게 순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역계약의 준거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물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준거법은 계약 내용의 해석, 의견 차이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채우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준거법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 준거법 상에 어떤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의무 이런 게 나와 있다고 하면 계약서에다 굳이 따로 적을 필요는 없겠죠. 그걸 활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계약을 좀 간결하게 하는 이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명시된 내용을 해석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앞에서 했던 말 그대로 또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2번 보시면 준거법의 선택은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준거법으로 채택된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죠. 자, 당사자의 합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원 중재원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자, 준거법을 당사자들이 합의한 준거법은 강행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는 이걸 적용합니다. 근데 준거법은 하나만 적용된다라는 법은 없어요. 뭐 CISG, 인코텀스 이런 것들만 생각해봐도 여러 개의 준거법들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한 준거법이 충분치 않다라고 하면 다른 판단을 하는 주체에서 법률적 근거에 따라서 다른 준거법을 추가적으로 더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보시면 계약 당사자 간의 준거법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우리나라는 국제사법에 따라 국제사법이 이렇게 당사자 간에 정해준 준거법이 없는 경우 그걸 정해주는 법이라 그랬어요. 해당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라는 내용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처음 보셨어도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4번 보시면 한국의 계약자가 계약서를 영어와 상대국 언어로 작성하면서 영문본에 우선적인 효력을 부여하게 되면 준거법으로 한국법을 선택할 수 없다. 언어하고 준거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어떤 언어를 선택하든 준거법의 선택은 당사자 합의라든가 그다음에 강행법률 이런 것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언어하고 준거법을 연결시키는 4번의 내용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아요.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특수청약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조건부 청약 종류들 우리 교재에서도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무확약 청약, offer without engagement라고 했어요. 자, 제시된 가격 조건이 가변적임을 나타내고 있는 유동조항이 포함된 청약이다.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라는 내용, 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 유동조항은 변경될 수 있는 내용,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변동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는 조항이 포함됐다. 피청약자가 승낙해도 청약자의 최종 확인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된다. 이 뒷부분은 offer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 최종 승인 조건부 청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무확약 청약이라도 승낙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 계약이 성립이 되긴 합니다. 자, 2번 보시면 재고잔류 청약은 재고잔류 조건부 청약이라고도 불렀죠. 청약이 승낙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팔리지 않고 남은 상품에 재고가 있어야 한다는 걸 조건으로 했었어요. 선착순 판매 조건으로 계약이 성립된다. 선착순 판매, 재고잔류 조건부 다 같은 의미로
썼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 그 다음에 offer subject to prior sale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죠. 자, 3번 보시면 점검 후 구매 조건, 예, 요거 우리 offer on approval 승인 조건부 청약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약과 함께 물품을 송부한다. 그래서 피청약자가 이를 점검해 본 후에 구매할 의사가 있으면 대금을 지급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품하도록 물품을 직접 보고 결정하도록 하는 청약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조건부 청약이라고 했는데요. 요거 아마 최종 확인 조건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청약을 얘기한 것 같아요. Offer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 자, 확인 조건부 청약은 피청약자가 승낙을 하여도 성립되지 않는다. 청약자의 최종 확인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비엔나 컨벤션 CISG에 의거한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물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중국산 원재료로 우리 의류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겠다는 청약에 대해 피청약자가 가능하면 한국산 원재료로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담은 의뢰부 승낙이라는 거 이전 회차에서도 우리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나왔었죠. 자, 이 경우 계약을 성립시키진 못한다. 요거는 이렇게 한국산 원재료로 제품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계약 체결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도 계약은 중국산 원재료여도 계약은 체결할 건데 가능하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자, 만약에 한국산 원재료가 사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계약은 성립하겠다는 얘기예요. 가능하면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거 의뢰부 승낙이라고 했고요. 이거는 승낙을 할 때 청약의 조건을 변경하겠다, 변경해야만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라는 의미는 아니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자, 2번 보시면 승낙은 서면 또는 구두로 명시적으로 행해져야 된다. 명시적, 암묵적으로도 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묵시적이라는 말이 암묵적이라는 말이에요. 승낙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상황에 따라 명시적이 아니더라도 암묵적인 방법으로도 승낙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침묵, 그 다음에 대응 행위를 하지 않는 것, inactivity, 우리 부작위라고 얘기했었죠. 아무 행위도 하지 않는 것, 가만히 있는 것은 승낙이 되지 않는다. CISG 규정에도 silence, inactivity, 침묵과 부작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승낙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는 당사자 간에 사전에 양해가 있거나 이 같은 거래 형태가 지속되고 있는 때 또는 승낙하지 않은 때만 통지하는 것이 거래상의 약속인 경우에도 승낙이 되지 않는다. 자, 원칙적으로는 침묵 부작위는 승낙이 아니라 그랬는데요. 당사자 간에 어떤 관행이 있어요. 오랫동안 지속된 관행이 있어서 그 관행에 따라서 침묵이 승낙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공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문을 받으면 바로 물품을 계속 제 날짜에 그냥 송부를 해줬어요. 뭐 승낙한다라는 얘기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날짜에 계속 이렇게 인도를 해주는 형태가 뭐 한 1년, 2년 이렇게 계속 됐다. 만약에 안 되는 경우면 이번에 주문하시면 그 날짜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 뭐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그냥 청약하면 그대로 이행을 했다라는 뭐 관행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부작위도 승낙으로 인정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뭐 확률이 낮긴 하지만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 보시면 여러 품목에 대한 청약에 있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승낙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성립시키지 못한다. 일부 승낙의 경우는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자, 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비엔나 컨벤션 CISG에 의거 performing an act가 행위를 하는 거죠. 행위에 의한 무역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는 사례를 모두 기재한 것은 의사 실현에 의한 방법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말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그냥 행위를 하는 거죠. 계약을 이행하는 행위로서 계약을 성립시키는 사례. 자, A 보시면 매도인의 선수금 요청에 대한 매수인의 송금, CW로 계약합시다라고 했는데 승낙한다 얘기 안 하고요. 바로 송금해버렸어요. 계약 대금을 지급했다. 계약을 성립시키겠다. 승낙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B에 보시면 매도인의 SIT LC 결제 방식 요청에 대해서 매수인이 유슨 셀
USCS를 개설해 줬대요. 신용장인데 일람지급 신용장으로 계약 체결합시다라고 청약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그냥 신용장을 개설해 준 건 좋은데 유전CS에 이거는 그 청약상의 결제 조건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청약의 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봐서 원칙적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봐야죠. 자, C에 보시면 매수인이 외상거래 요청에 대한 매도인의 물품 생산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외상거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아무튼 매도인이 물품을 생산해서 송부를 했다면 선적을 했다고 하면 승낙으로 볼 수 있을 텐데 그냥 물품을 생산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건지 뭐 딴 데다 팔겠다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생산을 완료한 것 자체까지는 승낙으로 볼 수는 없어요. 이걸 선적을 해줬다고 하면 승낙이 되겠지만 그래서 생산 완료한 거는 승낙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매도인의 청약서상의 유효기간 경과 후 도착된 매수인의 승낙서. 자, 연착된 승낙 유효기간이 경과에서 도착했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A만 옳은 답이 됩니다. 1번입니다.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인코텀스 2010과 2020의 비교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물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매수인과의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인코텀스 2010의 CIP 규칙에서는 매도인이 최소 부부 조건인 ICC C 조건으로 그 다음에 2020의 경우 최대 부부 조건인 ICC A 조건에 부부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죠. 자, 2010에서는 CIP 모두 다 최소 부부 조건 ICC C 약관 또는 그와 유사한 약관인 구약관 FPA로 보험 부보를 하면 됐었는데 2020에서는 CIF는 그대로 C지만 CIP의 경우에는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ICC A로 부부하도록 변경됐다라는 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인코텀스 2010의 DAT 규칙, Delivered at Terminal이라는 규칙이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바뀌었죠. 자, 터미널에서 인도하도록 한 것에 비해 인코텀스 2020의 DPU 규칙은 터미널 이외 장소에서도 인도가 가능하도록 한 것을 제외하고는 DAT 규칙과 실질적으로 다른 건 없다. DAT 규칙에서 delivered at 터미널이라는 표현이 없어졌기 때문에 인도의 장소 이거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게 표시가 되었을 뿐 그 이외의 조건들은 양육하여서 인도한다, 물품을 양하여서 인도한다는 것까지 다 동일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시면 인코텀스 2020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조항의 위치 이거 숫자를 다 외우라는 얘기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부 변경돼서 A9, B9 제가 기본 수업에서 설명드릴 때 이거 숫자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9번 항목이 비용 항목으로 바뀌었다. 비용 항목이 그전에는 좀 앞쪽에 있었는데 인리비 4, 5, 6번 항목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9번 항목으로 뒤로 왔다라고 했어요. 원스톱 리스트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9번 항목의 내용 뒷부분에다가 마련해 놓고 매도인 매수인이 각자 부담해야 하는 비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뒷부분으로 옮겼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인코텀스 2010의 allocation of cost에서 2020의 체킹 패킹 마킹으로 변경됐다. 거꾸로 해 두셔야 됩니다. 2020에서 9번 항목으로 바뀌었다. 이전에 9번 항목이 2010에서 체킹 패킹 마킹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2020으로 넘어오면서 비용의 분배 allocation cost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본 수업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비용 항목이 9번 항목으로 변경됐다라는 것 정도 숫자까지는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인코텀스 2020에서는 종전에 인코텀스 2010에서 도입된 당사자의 보안 관련 의무사항이 운송 의무 그리고 비용 조항으로 명시적으로 강조됐다. 보안 통관이라든가 운송과 관련된 보안 관련 의무사항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명시적으로 들어왔다라는 취지의 내용 우리 기본서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인코텀스 2020의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물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인코텀스 2020을 단순한 가격 조건이 아니라 물론 가격 기준으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가격 조건 다가 아니었죠. 운송계약은 누가 체결하나 보험계약은 누가 체결하나 통관 없는 수출입 통관은 누가 하나 그런 당사자들을 정해주고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도 정해주고요. 근데 물품의 소유권 이거 틀렸죠. 소유권은 다루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CISG 마찬가지 인코텀스 마찬가지였습니다. 규정
결정하는 계약 조건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 맞는데 소유권 이전은 다루지 않는다. 자, 2번 보시면 2020년부터 인코텀스 2020이 적용되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인코텀스 2010을 채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2010뿐만 아니라 2000, 1990 다 합의만 있다고 하면 이전 버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물품 매매 계약 시 인코텀스 2020을 적용하기 위해 계약서 등의 매매 당사자 간의 FOB 부산 포트 인코텀스 2020 등의 기재가 필요하다. 자, 인코텀스 조건 써야 되고요. 뒤에 장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버전 표시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었죠. 기본적인 적용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물품의 해상 운송이 불가피해도 해상 운송 전용 규칙을 활용하지 않고 미리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운송수단 불문 규칙, 해상 운송 전용 조건 FAS, FOB, CFR, CIF 제외하고 나머지 7가지 조건들은 해상 운송에 사용해도 되고 항공 운송에 사용해도 되고 복합 운송에 사용해도 되고 운송 방법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도 아무튼 운송 방법과 관계없이 사용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해상 운송에도 직접 그냥 사용해도 되는 겁니다. 자, 4번도 맞고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인코텀스 2020에 대한 설명이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이 보시면 FOB, CFR 규칙의 경우 매도인, 매수인 중 누구에게도 해상 적하 보험 계약 체결에 의무가 없다. 의무가 있는 건 CIF, CIP 뿐이었죠. 나머지는 위험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스스로 보험을 부보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임의부보의 형식을 띈다고 했습니다. CIF, CIP가 아니니까 의무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B 보시면 CFR, CPT 등 소위 C 규칙과 DAP, DDP와 같은 D 규칙으로 거래 시 목적지까지 물품 운송 계약은 매도인이 체결해야 된다. 운송 관련된 거 C 규칙과 D 규칙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F 규칙은 매수인, 그리고 의미상 E 규칙도 매수인이 운송 계약 체결하고 운임 지불하도록 되어 있었죠. 자, 그다음에 C에 보시면 FOB, FAS, CFR, CIF, CFR 다 순서를 이렇게 등장 순서를 바꿔놨네요. 어쨌든 자, 이 네 가지 규칙은 해상 및 내수로 전용 조건이었죠. 분류되어 있다. 맞고요. 자, D 보시면 DDP 규칙으로 거래 시 도착지에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아니한 상태로 물품을 인도한다. DPU만 제외하고 양하의 의무는 매도인에게 없었습니다. DPU만 양하하도록 되어 있었죠. 자, E 보시면 CIP, CPT 규칙의 경우는 물품의 목적지가 매매 당사자 간에 합의되어야 한다. C 규칙 뒤에는 목적지의 장소를 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E도 맞고요. 전부 다 맞습니다. 자, 답은 4번이었습니다. 문제 내용이 쉬운 대신에 하나라도 틀린 게 있는지, 그리고 조합도 보면 이런 식으로 헷갈리도록 만들어놨어요.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다음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인코텀스 2020 규칙의 인도 장소, 그 다음에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대한 예시적인 설명 중 올바른 것은 물었습니다. 자, 1번부터 보면요. 엑스웍스에서는 매도인 자신의 영업장 구내가 인도 장소가 될 수 있고요. 자, 매도인 측 차량의 물품의 적재를 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엑스웍스에서는.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FCA예요. 운송인 인도 조건이고, 매도인 자신의 영업장 구내를 인도 장소로 할 수도 있고, 그 이외의 수출국의 어딘가를 인도 장소로 해도 되고, 아무데나 해도 되는 거죠. 자, 그 중에서 매도인의 영업소를 인도 장소로 한 경우에는 적재는 해줘야 됐었죠. 그래서 B에 보시면 적재하지 않고 운송인의 임의 처분 가능한에 놓았을 때 이렇게 두 개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요게 엑스웍스로 가야 되고요. FCA에서는 적재를 완료했을 때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자, 매도인의 영업장을 똑같이 인도 장소로 했다 하더라도 엑스웍스와 FCA에서 달라지는 점, 적재 의무하고 그 다음에 수출 통관의 의무도 있었어요. 그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죠. 엑스웍스에서는 매도인이 수출 통관할 필요가 없었지만 FCA에서는 수출 통관을 완료한 상태로 인도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CIF에서 A는 매도인, 매수인이 합의한 지정 목적항, 이게 기재되는 목적지이긴 하지만 여기가 인도의 장소는 아니었어요. 자, 매도인이 선택한 선적항이 이제 인도지가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B에 보시면 목적항 도착 선박에서 물품을 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 준비가 완료됐을 때, 이거 D 규칙도 아닌데 목적항에서 인도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 선적항에서 B는 선적항에서 본선 적재,
완료됐을 때 인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다 틀렸습니다. 자, 4번의 DPU 보시면 deliver that place unloaded죠. 목적지에서 물품을 양한 상태로 인도해야 된다. A 보시면 매도인 매수인이 합의한 지정 목적지를 쓰고 거기가 인도 지점이 되는 거고. 자, 물품 B에는 도착 운상수단으로부터 양화된 상태에서 인도 준비가 완료됐을 때. 자, 4번만 맞는 답이 됩니다. 그 다음 10번 보시면 다음 중 인코텀스 2020의 해상 및 내수로 운송 전용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물었어요. 자, 1번 보시면 F 규칙에서는 매도인, C 규칙에서는 매수인이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반대가 됐죠. F 규칙에서는 매수인이 배분해줘야 되고요. C 규칙에서는 매도인이 운송 계약 체결해서 목적지까지 물품을 송부하는 운송 계약 체결하고 운임 지불해야 됐었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수출자는 제3의 공급자로부터 각 규칙 인도 조건에 부합한 상태로 물품을 조달해서 프로큐어해서 마진을 붙여 수입자에게 넘기는 전매 행위, 전매는 재판매라는 뜻이에요. 운송 중에도 판매할 수 있고요. 조달하여 인도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2번 괜찮고요. 3번 보시면 거래 당사자 일방에게 보험부보 의무가 명시된 조건은 CIF, CIP다. 맞죠? 맞는데 이거 올바른 거 찾는 거잖아요. 맞는 게 나왔는데 여기서 틀린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요 문제 저도 시험 보면 아마 틀렸을 것 같아요. 헷갈렸을 것 같아요. 전제가 해상 내수로 운송 전용 규칙 중에서 올바른 거 찾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CIP는 운송 방법에 관계없이 사용하는 조건이니까 보험 부보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이건 해상 운송 전용 조건은 아니죠.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찾아내기가 시험장에서 찾아내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자, 4번 보시면 F 규칙에서는 목적항을, C 규칙에서는 선적항을 각각 명시해야 된다. 반대가 되죠. F 규칙에서는 선적항, C 규칙에서는 목적항을 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인코텀스 2020 규칙 중 매수인이 운송계약 및 수입통관을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규칙을 모두 기재한 것은 매수인이 운송계약 체결해야 되는 거 F 규칙, 그 다음에 E 규칙도 있죠. 자, 근데 보면 여기서 이제 C 규칙하고 D 규칙은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해야 되니까 싹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입통관을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 수입통관도 매수인이 해야 되는 거. DDP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매수인이 하니까 DDP 없네요. 요거 빼고 요거는 이제 고려할 필요 없고 그럼 요거 싹 지우고 A, D, F, H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에서 사용되는 용어들 중에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물었습니다. 자, 요런 유예 시험 문제가 나오면요. 요 사이에는 특히 조금 지사한 문제들이 많으니까 꼼꼼히 한 단어 한 단어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중간중간에 숨은 그립 찾기처럼 이렇게 좀 숨겨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A 보시면 USQ, Usual Standard Quality죠. 자, 보통 사실 이게 보통 표준 품질 조건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요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표준이 빠졌으니까 틀렸다라고 출제를 한 건지 일단 세모해 보겠습니다. 자, B에 보시면 FAQ, Fair Average Quality, 평균 중등 품질 조건 저 요거 헷갈려갖고 평중 보표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맞고요. 3번에 GMQ는 good 이런 거 잘 보시라는 거예요. 매니지먼트 퀄리티가 아니라 그 머천터블 판매 적격 품질 조건이니까 머천터블이에요. 자, D에 보시면은 MOQ, 미니멈 오더 퀀티티, 최소 주문 수량, 요거 맥시멈 아니라 미니멈이었습니다. 많이 주문하는 건 문제 없고 너무 조금 주문하는 거 이런 건 받아줄 수가 없으니까 최소 주문 수량이라는 개념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에 C가 잘못됐으니까 C가 들어간 걸 한번 싹 지워볼까요? 답은 1번이네요. A, B, D, E. 그러니까 보통 품질 조건도 요것도 표준이 빠져 있지만 일단은 맞는 답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좀 이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떤 때는 요거 빠졌다고 오답이라고 하고요. 어떤 때는 아니라고 하니까 문맥상 그리고 조합상 이런 것들 상대적인 개념으로 좀 보면서 그 안에서 답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2는 ML clause는 more or less clause 과부족 용인약관 플러스 마이너스 5%의 과부족 벌크 화물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었어요. 그다음에 F는 틀렸겠네요. 보시면 TQ는 테일 퀼이고요. 있는 그대로 양육 품질 조건이 아니라 선적 품질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다음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역계약의 품질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그렇습니다. 봉제왕구와 같은 비규격품인 자파류를 취급하는 매도인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as per sample보다는 same as the sample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마켓 클레임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자초하는 거죠. 둘의 위치를 바꿔줘야 됩니다. same as sample, sample하고 똑같이라고 하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완화한 as per sample 정도의 표현을 사용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회차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같아요. 자, 2번 보시면 오리지널 샘플 원견본을 받은 당사자가 그 형태나 색상 또는 규격이나 소재 등의 물품 명세에 대해서 일부 또는 전부를 수정해서 거꾸로 제시하는 견본, 다시 제시하는 견본, 그래서 역견본이다 라고 했어요. 그걸 카운터 샘플이라고 한다. 자, 2번 괜찮죠. 3번 보시면 ISO, KS 등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sales by grade라고 한다. 자, 4번에 FAQ, GMQ, USQ 등은 표준품 매매 조건이었어요. 공산품이 아니라 공산품이 아닌 농림축산물, 수산물 이런 것들의 거래 시에 사용하는 조건이다라고 했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산품에는 이런 것들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품질이 균일화되어 있으니까. 자, 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역계약의 수량 조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을 물었어요. 자, A 보시면 piece, each 이런 거 각각의 개수를 말하는 거죠. 한 개, 두 개, 세트는 한 세트, 두 세트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 물품이 하나로 구성된 경우 전체를 하나의 세트로 보는 거고요. dozen은 12개였습니다. 낱개로 거래되는 공산품 하나하나씩 세는 단위다. 자, B에 보시면 아메리칸 톤은 쇼톤이라고 하고 2,000파운드를 기준으로 한다. 저 앞에서도 그 말씀드린 적인데 저는 요거를 이렇게 연상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좀 게을러가지고 자기들이 쓰는 2,000파운드에다 맞췄다. 자, 2파운드가 1kg가 조금 안 돼요. 그래서 1,000kg가 안 됩니다. 907kg이었어요. 최근에는 요거 숫자 물어보는 것도 많이 나오니까 쇼톤, 롱톤 다 기억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B 틀렸고요. 자, B가 들어간 거 옳은 거 고르라 그랬으니까 B를 일단 제외해 보겠습니다. 자, C에 보시면 CBM 큐빅미터였죠. 세제곱미터를 얘기하는 거고 큐빅 피트 이거는 피트의 세제곱을 얘기하는 거고 부피 용적을 나타내는 단위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D에 FEU는 40foot equivalent unit 40피트 컨테이너 단위였고요. TEU가 2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답은 앞에서 A도 들어가야 되니까 옳은 거니까 이미 나왔네요. 자, 2번에 A, C, D, F가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A가 빠져 있으니까요. 답은 일단 결정이 됐고요. 2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LC 거래 시 벌크 카고, uncountable goods, 벌크 화물이라거나 셀 수 없는, 개수를 하나하나 셀 수 없는, 그래서 무게나 부피 단위로 거래하는 벌크 화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벌크 카고나 uncountable goods나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0%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5% 수량의 과부족을 인정한다. 다만 신용장의 금액 한도 내에서 ML clause라고 했습니다. more or less clause, 과부족 용인 약관이라고 했어요. 자, F에 보시면 bulk cargo uncountable goods에는 계산 수량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게 ML clause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계산 수량 조건은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과부족을 수량 단가 금액에 적용하는 about이나 approximately가 사용됐을 때 계산 수량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조합상 F는 맞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 수량 조건이면 틀린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about이나 approximately를 쓴 경우에 그런 과부족 요인을 계산 수량 조건이라고 하고 ML clause는 그 벌크 화물에 적용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5%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조합상 이렇게 해서 그냥 묻어서 넘어가는 것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산 수량 조건이 about, approximately 요거하고 관련이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10%다. 요거까지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요 문제에서는 맞는 것으로 했지만 자,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자, 수출자인 주식회사 키타는 수입자인 주 글로벌에게 아래와 같이 오퍼시트를 보냈다. 청약서를 이렇게 보냈대요. 수입자가 키타입니다. 오퍼시트 항목에 기재사항을 연결한 것 중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물었어요. 자, 1번 보시면 description of goods, 물품의 명세, 물품의 이름입니다. 모르셔도 돼요. 마리골드 페탈이라고 돼 있는데 이 꽃 이름인 것 같아요. 이 꽃잎이라는 뜻이고요. 모르셔도 됩니다. 상품명은. 자, 이번에 보면 quantity in kilogram 1000kg을 거래하기로 했고요. 유닛 프라이스가 $13, 13불이에요. 자, 토탈 어마운트는 그러면은 단가에다 수량 곱하면 되겠죠. 13,000달러. 괜찮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5번의 프라이스 텀 가격 조건은 CIF 뉴욕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shipment due date 선적일은 within 15 days after receipt of wire payment. 송금 방식으로 TT 방식으로 대금을 받고 나서 15일 이내에 받고 나서 15일 이내 선적한다 그랬으니까 CW 선지급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7번 보시면 shipment mode는 선적의 방법인데요. by air 항공이라고 돼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는 CIF라고 돼 있고 해상 운송 전용 조건으로 해놓고 운송은 항공으로 하겠대요. 둘이 상충하죠.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실무상 많이 쓰긴 하는데 원칙적으로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그래서 payment condition, shipment price term하고 shipment mode 요거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의 payment condition 결제 조건은 TT 100% in advance 앞에서 봤던 내용이랑 동일하고요. inspection to be inspected by 기타 corporate 수입자가 검사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제3자에게 검사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수입자가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도 다른 문제라면 약간 좀 이상한 조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나 수입자가 직접 검사를 해서 상대방에게 통보를 하면 아무래도 자신한테 유리한 쪽으로 할 테니까요. 제3의 검사 기관이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 여기서는 그걸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역계약의 주요 협상 조건에 대한 설명이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돼 있고요. 자, A부터 보겠습니다. 신용장상에 환적 금지 문구가 있더라도 신용장에서는 환적을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전 운송이 하나의 운송 서류에 커버된다. 자, 첫 번째 요건입니다. 운송 서류 한 장에 BL 한 장에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에서 환적이 돼서 어디까지 간다. 전체 내용이 다 포괄이 되어 있고 물품이 컨테이너에 실려 있음이 표기된 경우 컨테이너 트레일러 래쉬 바지에 선적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적을 표시하고 있더라도 수리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환적은 허용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UCP 문구에는 그렇게 표시된 서류를 수리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뭐 비슷한 의미가 되는 거죠. 주요 협상 조건이 아니라 이건 신용장의 서류 심사 요건인데요. 문제하고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만 아무튼 요거는 맞는 표현. 자, B에 보시면 CAD와 DP는 동시 지급 방법이다. 캐시 어겐스트 다큐멘트 서류를 건네주면 대금을 송금해주는 송금 방식에서의 동시 지급 방법이고요. DP는 추심 방식에서 대금을 지급하면 서류를 건네주는 방식이니까 이것도 동시 지급 방식이죠. 자, OA는 유전셀시와 마찬가지로 후지급 방식에 속한다. OA는 사후 송금 방식, 유전셀시는 신용장에서 사후 지급하는 후지급 방식이니까 다 후지급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A하고 B하고 다 맞네요. 그래서 A, B 2번은 A가 빠져 있고요. 3번도 A가 빠져 있고요. 4번은 B가 빠져 있으니까 답은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자, 이번 회차에서는 문제가 조금 길어도요. 답은 빨리 이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시간 좀 줄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문제 구성이 된 문제들이 좀 보이네요. 자, 그다음에 C에 보시면 DPDA와 같은 추심 결제 방식은 은행의 지급 확약이 있는 거래다. 땡 틀렸죠. 추심 결제 방식은 은행의 지급 확약이 없다. 신용장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틀렸고요. 매수인이 직접 대금 지급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신용이용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CAD, COD, OA와 같은 송금 결제 방식보다 수출자에게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자, CAD나 COD는 동시지급 방식인데 DA는 이것보다 위험도가 높고요. OA하고 비교하면 보통 이제 OA가 위험도가 더 높다고는 하지만 얘도 뭐 둘 다 거의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위험도가 높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수출자에게 유리하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신용장 거래에서 기간을 산정할 때 within 2 days of July 25th 7월 25일인데 within 2 days라고 했으니까 7월 24일부터 7월 26일이 아니라 이틀을 빼는 거죠. 23일부터 27일까지 전체 기간은 5일을 의미한다 라고 봐야 되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신용장 거래 시 선적기간에 대한 설명의 연결이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물었습니다. 자, A부터 보시면 from August 11th to August 21st라고 되어 있어요. 자, from to, until, till, between 이거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8월 11일부터 8월 21일까지가 되고요. 총 11일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계산하셔야 되고요. B에 보면 on or about August 11, 8월 11일이라고 해놓고 on or about이라 그랬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일 해주면 되죠. 8월 6일부터 16일까지 총 11일이다. 자, B는 괜찮습니다. 자, 일단 A 들어간 거 다 지워볼게요. B 괜찮고요. 자, 그 다음 C 보겠습니다. middle of August 어떤 달을 first, middle, end로 나누면 10일 단위로 끊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middle이니까 11일부터 20일까지를 의미하는 거다. 총 10일이다. 괜찮고요. 자, C 여기까지 들어있고요. 자, 그 다음에 D 보면 답이 결정되겠네요. first half of August, first half, second half 이렇게 둘로 나누면 1일부터 15일까지 총 15일이다. 예, D 맞습니다. 답은 3번이겠네요. 2 보시면 until August 11th 예, until, till, to 전부 다 포함이었죠. 그러니까 8월 12일이 아니라 11일까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2 틀렸습니다. 자, F 보시면 end of August first, beginning, middle, end로 하면 10일 단위로 끊는다. 그래서 21일부터 시작해서 말일까지로 보시면 되는 거죠. 총 11일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역계약의 협상 조건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물었어요. 자, 1번 보시면 할부 선적은 분할 횟수, 수량, 선적 기간이 셀러스 옵션이다. 할부 선적은 계약 체결할 때 미리 나눠 놓은 거였고요. 분할 선적은 매도인이 임의로 몇 번에 나누어 선적하든 아무튼 선적 기간 내 선적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위치를 바꿔 주셔야 됩니다. 할부 선적에서는 계약에서 정하는 건데 왜 매수인이 정한다고 하나, 우리 시험에서는 계약에서 정하는 걸 매수인이 정한다는 표현으로도 많이 출제가 되니까 참고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A가 틀렸고요. A가 들어 있어야 되는데 4번은 A가 빠져 있으니까 일단 빼야 되겠습니다. 자, B 보시면 신용장상에 환적 금지 문구가 있다면 신용장에서 환적을 금지했어요. 전체 운송이 하나의 운송 서류에 의해서 커버된다. 앞에서도 나왔던 내용이고요. 컨테이너 트레일러 레시바제 화물이 선적됐다는 표시가 있다면 환적을 표시하는 서류는 수리된다라고 했어요. 불허된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자, 그러면 B가 빠졌으니까 3번도 틀렸습니다. 자, C 보면 DPU 조건에서 delivered at place, unloaded, 양화한 상태로 인도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수입 통관의 의무를 부담한다. 이거 DDP 얘기네요. 관세 납부 의무도 부담한다. DPU가 아니라 DDP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여기에서 관세란 통관 절차의 책임과 비용,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가금의 지급까지를 포함한다. 관세뿐만 아니라 수입 시 납부해야 하는 모든 조세를 다 납부해야 하는 것 의미했습니다. 자, 답은 일단 1번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D 보시면 계약서 체결 시, 계약 체결 시에 당초 계약대로의 이행이 심히 곤란하다. 이런 표현 잘 보셔야 돼요. 이행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곤란하다. 심히 곤란하다. 계약의 본질적 변경이 불가피해질 경우를 대비해서 hardship clause, 이행 곤란 조항을 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가능하진 않지만 심히 곤란한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기재해 놓은 것이 hardship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보시면 XWOX 조건에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하는 운송인의 운송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채 영업장 구내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한다. 맞고요. 자, 답은 1번이었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 및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되어 있고요. 1번 보시면 무역계약에서 신용장을 결제 방식으로 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금지 표시가 없으면 분할 선적은 허용된다. 분할 선적이 허용된다라고 해도 허용이 되고요. 분할 선적을 금지한다라면 금지가 될 거고요. 자, 근데 아무런 표시가 없다. 분할 선적 가능인지 불가능인지 불능인지 모른다. 아무 표시가 없으면 해도 된다 그랬어요. 아무튼 금지만 하지 않았으면 가능하다. 자, 2번 보시면 거래 당사자가 화인을 표기하기로 합의하였다면 메인 마크, 포트 마크, 케이스 넘버는 반드시 표기해야 되는 필수적인 것들이다. 가끔 요거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사지선다니까 이렇게 3개 구성해 놓고 하나 집어넣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주 화인, 그 다음에 도착 항구, 그 다음에 케이스 번호 이런 것들 쓰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런 중요 화인이 누락된 화물을 NM카고 노마크카고 화인이 되어 있지 않은 화물이다. 그래서 무인 화물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럼 3번 보겠습니다. 신용장 방식으로 100kg 포장의 비료 1만 개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다 할지라도 플러스 5%의 과부족은 허용된다. ML 클로즈가 적용되냐? 이거 벌크 화물이냐 묻는 건데요. 이거 벌크 화물 아니에요. 비료 포대 100kg 포대 1만 개 포장 단위로 셀 수 있잖아요. 물품의 개별 숫자뿐만 아니라 포장 개수도 셀 수 있다고 하면 이건 벌크 화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합의가 있으면 물론 할 수 있겠지만 ML 클로즈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4번 보시면 가격 조건이 CIF, CIP 조건인 경우 매도인은 적하보험에 부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두 가지의 조건이 매도인이 매수인의 위험을 위해서 보험 부부하고 보험료도 납부해야 되죠. 그리고 보험 서류도 인도해 줘야 되고요. 자, CIF의 경우에는 본선 적재 전까지만 인도 시점인 거죠. 위험 부담을 여기까지 한다. CIP의 경우에는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장소까지 운송인 인도 조건이니까 거기까지만 물품의 멸실 손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위험 부담을 거기 인도 시까지만 한다. 이후 구간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된다. 자, 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2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역계약에 대한 설명이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물었습니다. 자, A부터 보면 포괄계약이란 특정 품목을 거래할 때마다 매번 구체적인 거래 조건에 합의하는 방법 포괄계약이 아니라 개별계약 설명인 것 같아요. 이 방법은 최초의 거래 시 또는 거래가 한 번으로 종결되는 경우, 그 다음에 복잡한 거래에서 연불 조건의 거래 조건 이런 것들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했고요. 자, B에 보시면 개별 계약에서 동일한 상대방과 동일한 품목의 거래가 빈번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포괄 계약에 대한 얘기죠. 일반 거래 조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서 포괄 계약서 제목으로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 이런 거 많이 사용했습니다. 향후 거래 시 적용될 수 있는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두 개의 A, B의 포괄 계약, 개별 계약 위치를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 B 다 틀렸으니까요. 일단 다 지워볼게요. 답은 2번이네요. 두 개만 보고 일단 답은 확정이 됐습니다. C 보시면 포괄계약은 중장기 연불 방식에 의한 수출입 등 거래 내용이 복잡할 경우에 오히려 개별 계약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D에 보시면은 일반 거래 조건이란 특정 종류의 거래에 적용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된 정형화된 계약 조건을 가리킨다. 포괄 계약에서 포괄 계약서 제목으로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를 많이 사용하고요.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요. 줄여서 GA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General Agreement 해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런 제목들을 사용을 하고 있다. 자, D는 맞습니다. 다음에 E 보겠습니다. MOU나 LOI라는 제목의 합의서. 네, 둘은 원칙적으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 각서라고 보통 많이 번역을 하죠. 그리고 Letter of Intent는 거래 의향서. 그러니까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나가겠다라는 내용들을 합의해 놓은
서류의 제목으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본 계약이 체결되기까지의 협상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이런 원칙에 따라서 앞으로 거래는 하고 싶은데 이런 원칙으로 우리 협상을 해 나갑시다라는 내용을 담은 문서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전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되지만 이 협상의 내용이 점점 구체적이 돼서 계약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이 된다고 하면 계약서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뭐 제목에 관계없이 계약서로 합의 내용이 확인된다면 계약서로서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 보겠습니다. 첨단 제품의 거래 협상 등에 있어서 비밀 유지 계약, non-disclosure agreement, 뭐 confidentiality나 non-disclosure나 같은 의미였죠. disclose 하면 외부에 알리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체결하는 경우 보호되어야 할 비밀 정보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정의하기보다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인 상식적인 범위에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회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